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 25째 주 그리고 리더십 강의로는 1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제2부 리더십의 기원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윌슨 대통령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촬영하는 중에 이렇게 핸드폰 배터리가 거의 다 나간 상황이 돼가지고 좀 급하게 마무리한 그러한 시간이 돼서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좀 뒤쪽에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정치적 리더십의 형성 과정에 관한 그러한 부분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보면 우드로 윌슨 이 대통령이 이제 애칭이 토미죠. 이 토미가 그가 죽을 때까지 아버지를 향한 확실한 적개심 그런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억눌렀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그것을 전환시키고 또 내성적인 어머니를 사랑했고 또 그 누나에게 애착을 가졌고 하지만 그의 심리적 상처는 깊었고 또한 그가 상처 입은 자아 존중을 보상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가 도덕적으로 그렇게 나타났고 개인적인 권력의 축으로 나타났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어떤 윌슨의 모습이 그가 프린스턴이 몇몇 친구들 그리고 지지자들과 절교를 한 그러한 것들 혹은 뉴저지에 있는 민주당 지도자들을 거부한 것이나 어떤 보좌관과의 애증관계 그리고 국제연맹에서의 완고한 자세 등은 어떤 아버지 및 다른 권위자에 대한 공격을 억압한 대가로 생긴 어떤 엄격성과 독단주의 일부로 보여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지와 클레망소, 자기를 그리스도와 동일시한 프로이트나 케인스 및 윌슨의 전기를 쓴 화이트 등은 윌슨의 이러한 태도를 싫어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조지라는 사람과 클레망소 그리고 프로이드, 케인스 그리고 윌슨 전기를 쓴 화이트조차도 이 윌슨을 싫어했다. 이런 태도를 싫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 진정한 애정을 가진 또 다른 또 윌슨이 있는데 그는 프린스턴 대학 학생으로 성취감을 얻은 그 윌슨이라는 또 다른 면의 그 윌슨 대통령의 면이 있고 그는 6번이나 대학 총장직을 역임하고 모교의 목적의식과 흥분을 불어넣고 또 뉴저지에 있는 정당 총수를 이겨 자신의 개혁 프로그램을 통과시켰고 또 불가능한 동맹을 성사시키고 워싱턴에서 입법 프로그램을 스스로 지휘하고 또 1916년 민주당을 자유롭고 집단주의적이며 도시적인 정신운동으로 방향 전환시키고 또 자신의 정치적 세계를 재편성한 어떤 창조적 리더로서의 그런 윌슨의 모습, 어떤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슨이 커다란 실책과 완강함이 어떻든지 그는 상대방에게 양보했지만 보수 공화당원의 리더인 로지의 지지를 얻을 수가 없었고 1919년에서 1920년도의 전국 선거 유세에서 쟁점을 놓쳐버렸고 집단안전보장의 중요 원칙을 양보하였고 그의 미국의 국제연맹 회원가입의 당면 목표를 비참하게 실패한 이유는 미스터리한 것이지만 유년 시절을 통해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번스 교수님은 윌슨의 이런 어떤 정치적인 모습 가운데 좀 이상하거나 아니면은 중요한 그러한 업적에 있어서 그가 좀 실패한 그러한 부분들이 그의 어떤 정치적 그런 태도나 모습 이러한 것들 뿐만 아니라 그 유년 시절에 그가 가졌던 그러한 태도 그러한 부분들도 함께 고려해서 그의 어떤 정치적 활동들을 평가해야 된다. 특히나 리더십을 공부한 학생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로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까지 그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제2부 리더십의 기원 제5장으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정치적 리더십의 형성 과정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치적 리더십, 과연 이 정치적 리더십의 기원은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굉장히 흥미로운 그러한 주제인 것이죠. 그런데 그 부제가 또 의미심장합니다. 이거 부제가 야심의 배태입니다. 야심이라는 건 어떤 것을 이루고 하자는 그런 야심과 어떤 그러한 마음이죠. 야심. 배태라는 것은 그것을 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정치적 리더십의 근원이 어떤 야심을 품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근원을, 리더십의 근원을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로 뒤쪽에서는 이 간디에 관한 그런 내용들 다루고 또 히틀러에 관한 그런 내용도 다루고 그 다음에 레닌에 관한 그런 내용도 함께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 리더십의 형성 과정.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7살 때일 즈음에 어떤 예절 바른 규칙을 무시하고 부모님의 침실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소변을 보았던 적이 있다. 이게 이제 프로이드가 자신의 삶을 회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버지는 꾸짖으면서 이놈은 실패하고 말 거야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분명히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이상의 무서운 타격, 모욕이었다라고 이렇게 프로이드는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나의 꿈속에서의 장면과 관련된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들은 나의 성취 및 성공들과 언제나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로 그러한 어렸을 적의 그러한 기억들이 프로이드가 어떤 성취나 성과를 이뤄내는 것에 있어서 그 둘 사이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치 지도자들이 프로이드처럼 야심의 근원을 어떤 정연하고 뛰어나게 탐색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 멋질 일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치 리더십, 이 정치 리더십의 근원은 어린아이와 젊은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생체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그리고 사회적 동인들의 깊은 곳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리더십의 역할을 추구하게 하는 그러한 요인은 부모의 태도와 행태, 학교 교육 및 리더의 지위에 대한 젊은이의 정향, 이 정향, 어떤 것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어떤 것을 딱 바라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정향에 긴밀하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리더십의 길에 들어서도록 이끄는 많은 요인들은 그 자체로만은 불충분하며 그 요인들은 정치적 행동가들이나 충실한 시민 그리고 이데올로기 광신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기의 개인적, 사회적 성향은 정치적 이익 및 활동과 연계되어 있음이 분명한데 리더십을 얻는다면 이것들은 정치적 성공과 연관되는 것이 분명하며 그 연관들은 하나의 정치적 기회 구조와 맞닿아 있는 일련의 정치적 동기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결국은 어떤 초기의 개인의 개인적 성향이나 아니면은 어떤 사회적 성향이라는 것이 있겠죠. 그 사람의 성향.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보면은 이 정치적인 어떤 성공 이것과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향이라는 것이 성공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한 어떤 리더십을 얻게 된다면 이것들은 정치적 성공과 연관되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개인적, 사회적 그러한 성향으로부터 기원해서 주어지는 것인데 그러한 이 리더십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면은 이러한 리더십은 결국 이 정치적 성공과도 연관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 개인적, 사회적 성향이 그 사람의 리더십을 형성하고 바로 그 리더십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정치적 성공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러한 연결고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 이 연관들은 하나의 정치적 기회구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치적인 어떤 성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회라던가 그런 것들, 좋은 그런 위치에 있다거나 하는 그러한 기회 구조하고, 또한, 하나의 어떤 정치적 동기와도 맞닿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바로 이러한 리더십이 정치적 성공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바로 이 리더십이 정치적 어떤, 정치적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요소도 되고, 또한 이 리더십이 바로 이 정치적 동기의 그러한 중요한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동기와 정치적 어떤 기회 구조가 결국은 정치적 성공으로 이어지는 바로 이러한 것에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개방 및 폐쇄 구조가 없는 동기는 목적 없는 행위를 야기시킬 것이며 때때로 왕위 계승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인 동기가 없는 기회는 생기 없는 정치 질서를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치적 기회 구조와 정치적 동기, 이 두 가지 요소를 보면서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왕권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기회 구조를 통하여서 당연히 왕위 계승을 받는 것이지만 이 정치적 동기라는 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별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 그것이 이 리더십이 정치적 성공으로 이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 정치적 동기에 관한 많은 사실들을 발견할 뿐만 아니며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동기화에 관한 방대한 문헌들도 내놓았는데 야심에 대한 연구에 대해 이것은 픽션 작가의 몫으로 돌려졌으며 그 픽션 작가, 그러니까 소설 작가들이 이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소설들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하나의 스토리를 엮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호라티오 알조 2세의 책에 나오는 경제적 영웅들은 광산에서 나와 사회적 정치적 사다리를 기어오르는 청년 웰시맨에 관한 소설들, 이런 소설이 있나 봅니다. 그리고 정상에 오른 노동자들에 관한 소설들 속에서 재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소설들이 정치적 야심이라는 것을 끄집어내서 다양한 스토리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정치적 야심에 대한 어떤 본성에 관한 연구는 어떤 고결한 전통 때문에 제약을 받아왔는데 이 전통은 단지 모든 동기들을 배제한 권력 충동으로만 보게 하였으나 좀 더 포괄적으로 분석해 보면 정치적 리더십은 광범위한 일련의 동기들로부터 떠오르는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과거에는 이 정치적 야심에 관해서 이것이 하나의 정치적 동기잖아요. 그런데 이 야심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의 그냥 단순한 이 권력 충동이다. 즉, 어떤 권력을 얻고 싶어한 그런 마음 자체가 야심이다.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보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약간 이 야심을 가진다라는 것이 좀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로 정치적 권력만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속물로 그렇게 이제 비춰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광범위한 일련의 그런 동기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심이라는 건 단순히 권력 충동이 아니라 굉장히 어떠한 광범위한 동기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잘 파악해야지만이 바로 이 정치적 리더십의 동기가 되는 이 야심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바로 살펴볼 수가 있고 이 야심을 통해서 정치적 리더로 성장한 그러한 인물들에 대한 평가를 올바르게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논이라는 박사님이 제시했듯이 지배와 리더십은 어느 정도 구분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권력 충동을 통하여서 하나의 어떤 사람들을 지배하는 이러한 모습과 아니면 야심을 통하여서의 광범위한 동기를 통해 지배가 아니라 리더십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 두 가지 형태의 모습은 좀 다르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지 않고 지배하기만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많은 유형의 리더십에 있어서는 설득력 그리고 집단의 태도에 대한 어떤 민감성
그러니까 이런 리더들은 하나의 어떤 설득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또한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단의 요망에 따르려는 책임감의 감내. 이 사람들은 또한 집단의 어떤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그런 책임감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광범위한 그런 동기, 이것이 야심을 또한 구성하는 그러한 근본 인자가 된다면은 그러한 어떤 인자에서 온 야심이라는 그러한 것 자체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단순한 권력 충동이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으로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없다. 다르게 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책임감의 감내가 이러한 지배하려는 단순한 권력 충동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동기들이 크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은 사회적 정치적 결과와 무관하게 개인적 인정 및 자아 향상을 위한 추구, 그리고 개인의 욕구나 야심을 초월하여 집단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는 지위와 권력의 추구를 구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개인적 인정이나 아니면은 어떤 개인의 자아의 향상을 위해서 바로 어떤 야심이나 권력을 추구하는 것과 아니면 어떤 집단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지위와 권력을 추구하는 것. 이 두 개는 구분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바로 이렇게 리더십 그리고 어떤 이런 야심을 가지고 정치 리더십으로 나가는 그러한 부분들에 관해 가지고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거기엔 다양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에 대해서 했고 아들러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다른 인간과 동일시할 수 있는 인간의 독특한 능력을 강조하는 성격 이론을 발전시켰으며 이러한 감정이입의 발전은 공동선의 추구에 개인적 에너지를 편입시킴으로써 개인의 향상 충동을 공동체의 진보를 향한 충동과 동일시하도록 해주며 아들러 박사님의 제자로 이 이론을 확대시킨 메슬로는 개인의 권력 동기를 구성하는 일련의 필요들을 업적과 명성이라는 두 개의 하위 단위로 나누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보면 아들러 이 박사님이죠. 심리학 박사님. 이분은 바로 이 감정이입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독특한 능력이다. 감정이입.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역지사지인 거죠. 역지사지. 이 감정이입은 근데 이것은 다른 동물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발견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이 독특한 그러한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감정이입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공동선의 추구라는 가치와 있어서 선의 추구 이건 하나에 보면은 집단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집단적인 동기고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또한 이 개인의 향상 충동, 동기 개인이 향상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그러한 것들과 이 공동선의 추구가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바로 이 감정이입이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리더가 하나의 공동체에 있어서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뭐 사람들을 잘 살게 하고 좀 더 복지를 발전시키며 향상된 모습으로 이제 변화시키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은 물론 이제 공동선으로서 그러신 것이 좋은 거죠. 그리고 또한 그런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과연 그것과 못다한 연관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관된 인자가 바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정말 어떤 곤란에 처한 그러한 사람들의 상황들이 개선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느끼는 어떤 자유함이나
편안함, 그리고 그것을 통해 모든 공동체가 느끼는 어떤 화합이나 기쁨,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감정을 자신의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감정으로 이입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내 자신에게 있어도 내 자신을 향상시키는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그렇게 내 자신을 향상시키려는 그런 동기에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결과적으로 이 공동선이나 전체적인 어떤 복지의 향상이라던가 어떻게 보면 국가 경쟁력의 발전까지도 이렇게 이어지는 바로 이러한 것으로 합쳐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러의 이론을 이렇게 발전시키신 분이 바로 이게 메슬로고, 이 메슬로는 이러한 욕구들을 크게, 개인의 욕구를 크게 어떤 업적에 대한 욕구, 어떤 것을 좋은 업적을 내는 욕구와, 또 하나는 명성에 대한 욕구. 그렇게 업적을 쌓으면 당연히 명성을,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받겠죠. 개인적인 것이고 명성은 사회적인 것이고, 이렇게 두 가지 욕구가 인간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번스 교수님이 드는 예가 간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간디가 이제 영국에서 이제 법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 한참 간디가 법학을 공부했을 때니까 20대 초반, 굉장히 젊은 그런 시절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왜 영국에 오게 되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누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단호하게 바로 나는 여기에 이 야심 때문에 왔다, 이런 좀 약간 오만한 말 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이 야심 때문에 왔다,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뒷날 그는 어떤 스스로에게 생각하기를 자신은 대중 연설가로서는 자질이 없다고 느꼈으며, 그는 또한 외알 안경과 또한 실크 모자를 또 쓰고 짧은 각반을 차고 그렇게 약간 좀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디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로 이제 영국의 고등법원에 이제 변호사 등록을 한 다음에 인도로 이제 떠났으나 고객이 없어서 또한 남아프리카로 여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고, 이 남아프리카에서 20년 이상 머물렀고, 거기서 인종적 차별과 미움에 직면하여서 어떤 시민 불복종에 있어서의 리더십의 역할을 훈련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야심은, 그의 젊었을 때의 야심, 이 야심이라는 것, 왜 변호사가 되기를 했느냐, 왜 여기서 영국에서 공부를 하기로 했느냐라는 그때 그가 했던 야심이라는 것이 결국은 불의를 부수기 위한 수단이 되었고, 이제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판사가 이제 터번을 벗으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머리에 쓴 그런 모자죠, 그 인도 고유 모자, 그는 그냥 그 법정에서 걸어서 나와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라토리아행 기차의 1등석에서 쫓겨나 기차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프라토리아라는 곳으로 가는 그런 기차에서 그냥 자기가 인도인이라는 이유로 1등석에서 쫓겨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승합 마차에서 마부석에 앉는 것에 대한 항의로 인해서 귓방망이를 후려맞는 등.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기차가 없으니까는 승합 마차를 타고 가자 해서 이제 마차를 탔는데, 마차 위에 이제 마부가 있고 뒤에 이제 술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거기 앉으려고 그러니까 너는 인도인이기 때문에 저 마부 옆에 앉아,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럼 내가 왜 마부 앞에 앉느냐 이렇게 항의하다가 그 마부한테, 옆에 있는 마부한테서 귓방망이를 얻어맞고 쫓겨난 그러한 일들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영국의 이너 템플 법학원의 젊은 졸업생, 그러니까 이너 템플이라는 것은 이렇게 거기 아마 공부하는 그런 장소 같은 굉장히 권위 있고 또한 좋은 그런 법과 대학이겠죠. 거기에서 젊은 졸업생이 결국은 이 쿨리라는 것은 품팔이 인부와 같은 사람인데 쿨리와 같은 그런 변호사가 되어버렸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렇게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를 쫓아낸 프레토리아 기차가 떠난 날 그 밤에 이제 간디는 기차가 떠났으니까 대기실에서 혼자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근데 거기서 간디는 좀 갈등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갈등을 했느냐? 과연 권리를 위해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인도로 그냥 돌아갈 것인가 그런 갈등을 하고 난 뒤에 돌아가는 것은 비겁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고 내가 당했던 역경은 껍데기일 뿐이다. 이것은 단지 인종적 편견이라는 깊은 질병 중 하나의 징후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프리토리아로 다시금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에릭슨이, 이 심리학자 에릭슨이 바로 이 간디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에릭슨이 말하였듯이 그 역사적 시간과 장소에서 깨달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운명이 선택한 유일한 사람이 바로 간디 자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바로 그러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아프리카에서 흑인들과 백인과 인도인들 모두에게 남아프리카에서는 흑인들이 백인과 인도인들 모두에게 다 예속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고 또한 회교도 인도 상인들은 최상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백인들에게 순종함으로써 아랍인들과 같은 그런 어떤 사회적 혜택을 얻고 있었고 또 힌두교도와 조로아스터교 서기들이 이런 회교도들보다는 좀 낮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최하층에서는 쿨리, 아까 전에 말했듯이 그냥 품팔이 인부와 같은 쿨리들이 있었는데 이제 쿨리들은 누구냐면은 반노예 상태로 광산과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서 인도에서 유입된 계약 노동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인들은 태생이나 종교에 따라서 그 당시에 힌두교도가 있었고 거기에 회교도가 있었고 그리고 구자라트인이라는 그러한 부류가 있었고 또 마드라스인이라는 그런 부류가 있었고 거기 또 기독교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죠. 그런데 과연 이들을 어떻게 그럼 단결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이 간디의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디는 심지어 이제 개인적인 전략까지도 세워서 그것을 서서히 발전시켜 나가고 때로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당국에 양보하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용감히 맞서기도 하고 이 전략이 이제 생긴 거죠. 또 용기도 생기고 또 이렇게 약간 여유도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작은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고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면서 바로 그 비폭력주의 운동을 실천해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반은 변호사였고 반은 반란자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인에게 있어서 이 간디는 단지 또 한 명의 쿨리, 그 품팔이 인부일 뿐이었는데 간디는 자신의 모욕감, 그때 받았던 큰 모욕감과 또한 매일 그의 법률 사무실에 찾아오는 인도인들에 관한 여러 가지 공경들 속에서 그러니까 남아프리카에 있는 인도인들의 공경들 속에서 러스킨과 그러니까 소설가입니다. 러스킨 그리고 소로 소설가 톨스토이 이러한 것들을 읽으면서 서서히 하나의 어떤 정치적 전략들을 그는 형성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인도인들은 정치적으로 단결되고 조직되어야 했었고 또한 그들은 시위와 대결 그리고 불복종 그리고 수동적 저항 등을 통해서 자신의 공경을 극적으로 드러나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디와 협력자들은 기금을 모으고 그리고 또 선전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줄다리기, 정부와 이제 그런 것들을 줄다리기를 하는 거죠. 서로 이제 어떤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직접적인 압력도 가하면서 광장에서 운동을 벌인다거나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정부에 영향력을 미치는 방법을 다양하게 이제 그것들을 배워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간디를 포함한 항의자들은 물론 그들이 행위를 통해서 체포되고 투옥되었고 간디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겪은 이후에 인도에서 전술의 전조를 이루는 대규모 시위를 또 이제 점점 더 이제 발전해 나가고 또 이제 세 차례나 또 투족도 되고 매번 보석금을 내고 다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간디의 청년기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요한 개념을 주장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티아그라하라는 것입니다. 사티아그라하. 이 사티아그라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한국어로는 진리의 장악운동이라는 걸 하는데 장악운동, 진리로 장악하자. 이게 비폭력 운동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바로 자기 표현, 자신의 어떤 궁핍한 처지와 어떤 상황들을 표현해야 된다. 그리고 관용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 관용을 가져야 되고, 하나는 전투성. 불의에 대해서는 전투적으로 맞설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율성. 하지만 어떤 것이 억압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등.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대우받으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 사티아그라라는 개념을 한국어로 진리의 장악이라는 그런 운동들을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자신의 이념뿐만 아니라 그의 거대한 잠재력으로 그 내부에서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디는 겁 많고 위험에 빠진 변호사의 모습에서 점점 더 유능하고 효능성에 관한 감각이 있고, 또한 포괄적이며, 그리고 강력한 일련의 가치들을 소유하고, 또한 단호하고 민활하며 유능한 정치활동가 전략가로 변모하였고, 결국 간디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리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까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비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자 번스 교수님은 정치적 리더십의 형성과 관련하여서 그 근원이 어떤 생체적인 아니면 심리적인 사회적 동인들이 어떤 깊은 곳에 내재하고 있으며, 또한 정치적 동기와 관련하여서 야심이란 측면을 하나의 어떤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심을 단순한 권력 충동이라는 그러한 것으로만 보는 관점을 배제하고 보다 광범위한 일련의 동기들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보고 계시며, 단순히 지배한다는 것을 원하는 그러한 욕구보다는 어떤 설득력, 민감성, 집단의 요망에 따르려는 책임감과 감내와 같은 더욱더 중요한 요소들이 거기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야심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야심과 관련하여 개인적 인정과 자아 향상의 추구, 그리고 집단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용될 수 있는 지위와 권력의 추구를 두 개를 구별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각각 설명하면서 다른 인간과 동일시할 수 있는 인간의 독특한 능력이 공동체의 추구에, 공동선의 추구에 개인적 에너지를 편입시켜서 개인의 향상 충동과 공동체의 진보를 위한 충동을 동일시하는 탁월한 작업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하나의 집단 자체가 하나의 어떤 유기체적인 조직이잖아요. 그런 유기체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이 조직은 항상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은 결국 그 조직의 내부에 있는 구성원이고, 이 구성원은 또한 개인의 향상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인의 향상을 원하는 그러한 개인과 이 공동체가 어떻게 바로 그러한 동기들이 합쳐질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이 개인이 인간이기 때문에 바로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전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이 공동체의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대중적인 욕구가 곧 자신의 욕구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그 욕구를, 자신의 향상을 위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즉 바로 공동체의 그러한 선의 축으로 동일시되게 연결되는 그러한 작용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공동선이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성장하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개인이 향상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동기, 그것이 야심이고, 이 야심이 결국은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적인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계신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탁월하게 잘 분석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분들을 보았고, 그래서 이제 토의되는 그러한 내용들은 이러한 간디의 이해서와 같이 어떤 개인적 어떤 야심이 공공의 목적으로 변화되는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간디도 역시 젊었을 때 야심이 있었습니다. 이것들 해보겠다. 근데 그 야심에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부터 좋은 이미지를 얻고 또한 자신의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나타내면서 결국 그렇게 성장하고 싶다는 그런 야심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그가 인종적 차별을 받으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그 가운데 이 야심은 도리어 그 인도인 전체의 어떤 집단, 남아프리카에서 편견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 집단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이 차별을 철폐해야 되겠다는 그런 선한 동기로 그 야심이 점점 더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그 내면에 자신의 어떤 그러한 목표 자체가 바로 그 전체 공동체의 그러한 어떤 자유 해방 그리고 억압으로부터의 그러한 해방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바뀜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간디가 자신의 어떤 향상을 위해서 야심을 가지고 이제는 다양한 전략들과 정치적 기술들을 발휘해 나가면서 자신을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인도 그 사람들의 어떤 자유와 행복과 어떤 억압과 차별로부터의 철폐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그래서 진정한 리더로 섰다 이런 부분들을 평가한 것에 관해서 굉장히 높게 생각되면서 결국 그것이 하나의 어떤 좌절되는 그런 상황들 아니면 자신의 한계를 겪은 상황들이나 사회적으로 부조리하거나 아니면은 부정한 것들을 발견했은 바로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뀌어야 되겠다. 이것은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불이하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 이것이 바로 하나의 어떤 개인적 야심이 공동체의 선으로 바뀐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고 한번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에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정치적 리더십 형성 과정과 관련해서 히틀러와 레닌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번스 교수님 이 책을 쓰시면서 보니까 유년 과정의 어떤 심리적 과정도 그리고 또 사회적 과정도 그리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정치적 야심 형성되는 것도 그리고 이것이 간디와 히틀러, 레닌 이 세 사람의 그런 생애를 다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생애를 쭉 다 연구를 하면서 그 생애 과정에 따라서 이거를 리더십 이론을 전개해 나가시는 좀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발견돼서 이분이 이런 토대와 자료들을 가지고 연구를 했구나라는 것이 이제 조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가 이 정도 보일 정도가 되면은 상당히 좀 공부를 우리가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두 번째 부분 정치적 리더십의 야심의 배태. 이번에는 히틀러하고 레닌에 관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히틀러는 본받지 말아야 될 예시고 이 레닌도 약간 공산주의적 측면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 번스 교수님은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쪽에 입장이시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간디와 그리고 궁극주 히틀러 아니면 공산주의 어떤 이론 혁명을 이룬 레닌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가면서 좀 극단적인 예를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히틀러는 히틀러의 본질적인 목표가 바로 이 야심이었다고 합니다. 야심. 그러니까 이 야심은 선할 수도 있고 아니면 히틀러 같은 사람들 들어가면 굉장히 악하게 쓰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야심은 히틀러의 본질적인 목표였는데 그가 조국의 구원과 노르딕 종족의 정화를 위해서 권력을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기만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목표를 자신의 지배와 전적으로 동일시하고 권력을 위해 국민을 기꺼이 파괴하고자 하였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히틀러의 야심은 포메라니아라는 곳의 병원에서 형성되었다라고 보았는데 1차 대전 말에 그는 부상당해서 이 포메라니아라는 곳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담하고 위축된 상태에서 발작적으로 흐느끼면서 이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승리에 대한 어떤 희망과 자신의 권력 추구욕이 융합되었듯이 멸망당한 독일의 운명과의 패배감이 멸망당한 독일의 운명과 자신의 어떤 패배감이 융합된 듯 한데
이 랑거라는 박사님이 이야기했듯이 독일의 패배에 대해서 히틀러는 생각하기를 마치 자신의 실제 어머니와 상상의 어머니는 물론이고 그 자신이 유린당한 것처럼 반응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의 어머니라는 것은 항상 이 히틀러가 독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기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상의 어머니, 그리고 실제 자기 어머니, 그리고 자신까지도 바로 유린당한 것처럼 아주 동일시한 거죠. 그렇게 반응을 하였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히틀러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키엘이라는 곳에서 수병이라면 해병 같은데요. 수병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몇이 적기를 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 와서 혁명에 가담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제 며칠 뒤에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그 당시에 이 독일이 황제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독일을 떠나 망명했다고 그렇게 한 어떤 목사가 환자들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히틀러는 패배의 모든 상황을 깨달았던 듯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뒤에 이렇게 썼는데, 이 같은 고통의 밤들을 지내는 동안 독일의 배신자들에 대한 증오가 싹 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로 그 야심의 근원에는 이 증오라는 것이 작용했다. 부정적인 것이 작용했다는 것이죠. 11월의 범죄자들이 뒤집어질 때까지 그는 어떠한 휴식이나 평화도 포기하지 않기로 맹세를 하고 고국에 머물러 조국을 등 뒤에서 찌른 반역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정치 지도자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독일에 반역한 사람들에 대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정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그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채 30세도 안 되어서 뮌헨을 떠돌아다니며 불황 생활을 한 후에 4년간 의무적인 군복무를 하고 아무런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으며 어떠한 정치적 연줄도 없고 그리고 복귀해야 할 직업도 없고, 지금 이게 히틀러에 관한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아무런 현실 경험도 없고 단지 모호한 정치 도구마들의 혼성품을 가진 자가 히틀러였다. 히틀러 당시 그 30대 젊었을 때 모습을 바로 이렇게 묘사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만으로는 20년 동안 독일에 대해 절대적 통치권을 그에게 가져다주고 또 짧은 시간 동안 세계의 절반을 지배토록 한 하나의 정치 전략과 이념적 프로그램, 그리고 대중 통제 스타일을 5년 안에 형성한 사실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설명할 수 없겠죠. 이러한 불황자 같은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전 세계 반을 어떤 짧은 시간에 통치하고 또 20년 동안 독일을 그 통치권을 가지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어떤 그런 삶의 궤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그 어떤 했던 그런 권력 추구의 모습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신속하고 확고하게 자신의 지배 스타일을 확립한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틀러는 뮌헨으로 돌아가 전쟁 전부터 알고 지냈던 극우주의자들 그리고 인종주의적 선동가들을 다시 만났다고 합니다. 그는 곧 리스트 연대라는 이런 연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리스트 연대. 리스트 레지먼트. 어떤 비밀 연대 같은데, 이 리스트 연대의 비밀 요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치 집회를 감시하고 리스트 연대에 수행된 일련의 임무를 통해서 정치 이데올로기를 주입받았으며 그의 현실적 정치 교육을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19년에 그는 독일 노동자당을 조사했는데 이 정당은 뮌헨이라는 뜨거운 정치적 인큐베이터에서 부화된 많은 소규모 집단 중에 하나이고 이 프로그램의 인상을 받고 그 조직과 전술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에 가입하여서 집행위원회의 7번째 멤버가 되었고 그는 곧 그 정당을 장악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독일의 노동당을 들어가서 순식간에 그것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가 아마 거의 천부적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했다라는 것이죠. 1933년 이전의 히틀러는 당 조직, 선전 기술, 그리고 정치적 신조와 창조자라기보다는 노련한 이것들을 배합한 배합자였고, 그리고 또한 뮌헨의
극심한 정치적 경쟁 속에 그는 자신이 점점 더 많은 군중을 끌어당겨 그들을 매혹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또 반대파를 논파하는 데 실패할 경우에는 군사적 추종자들을 시켜 그들을 또한 복종시킬 수도 있고, 또한 청중을 흥분시키는 깃발, 포스터, 기장, 그리고 화려한 행사, 그리고 다른 장치들이나 상징들의 역할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알아차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는 아주 직관적으로 거의 천부적인 자질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대중들을 이렇게 소용돌이치게 만들고 그들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휩싸이게 그렇게 만들어서 선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거의 탁월한 거의 굉장히 이렇게 천부적인 그런 능력들을 본인은 몰랐는데 이 노동당에 들어가서 그걸 해보니까 그것이 발견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홀로 당을 지배하는 것이 집행위원회의 집단적인 지도보다도 우월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고, 결국 이 정치라는 것은 그의 천직이자 취미가 되었는데 그는 그것을 잘 했으며 그 밖의 어떤 것은 잘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결국 정치밖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를 하면 정말 모든 사람을 다 이끌고 막 선동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정말. 그래서 그는 이제 독트린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히틀러는 처음부터 초지일관으로 자신이 가진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나이 투쟁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초지일관 그렇게 밀고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자신의 가치관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잠깐 자신이 젊었을 때 세웠던 5가지, 6가지 그 원칙을 가지고 끝까지 그걸 고수하니까 어떤 한 가지든지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게 되면 그게 사람들에게 먹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그는 그것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과연 그럼 어떤 것인가? 1920년대 초의 연설 내용은 그 후 25년 동안에 동일하게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베르사유 체제의 분노, 그리고 증권거래소의 자본주의의 악, 그리고 러시아 볼셰비즘의 위협, 그리고 강력한 중앙정부의 필요성, 그리고 권력의 원리, 그리고 더 완벽한 사회복지 수단의 강구, 그리고 시종일관 그가 외쳤던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교활함과 위협, 그리고 강력한 중앙정부의 필요성, 이러한 것을 처음부터 25년 동안 독일에 똑같이 그냥 할 때, 강연을 할 때나 사람들 선동할 때 똑같이 그 말 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거를.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처럼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알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독일 자체를 집어삼키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히틀러를 기만적이라고 비난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은 그의 계획과 목표는 그의 연설 정강, 그리고 나이 투쟁이라는 책 속에 나열되어 있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주장한 건 어떤 몇몇 소수의 사람에게 속닥속닥 주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책에도 썼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렇게 연설을 땄고, 그러니까 이건 사람들 기만하거나 속이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주장에 사람들이 말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히틀러의 그러한 철학 속에 사람들의 이 군중들의 어떤 집단적인 다크 사이드적인 그러한 어떤 욕구들이 거기에 부합된 것이죠. 그래서 히틀러는 빠르게 부상하며 또한 어떤 미수에 그친 1923년 11월의 뮌헨 폭동에서 그는 이 가르침을 깨달았는데, 란트베르그 요새 감옥에 편안히 갇혀 있을 때 그는 나이 투쟁이라는 책을 집필하면서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뀔 때까지 거기서 그냥 기다리기로 작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930년도 초에 경제적 고통과 정치적 격동이 그의 야수적 권력을 공고히 하기에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그러한 히틀러의 그러한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그 주장이 시대적인 그러한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못 먹게 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독일이 요동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유대인들에 대해서 불신과 불만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 대부분 금융가라든가 교육가에 다 깔려 있었거든요. 바로 이런 상황들 가운데 히틀러의 주장이 계속 먹혀 들어가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이제 번식님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레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레닌 어린 시절을 지난 시간에 다뤄봤고, 이번엔 레닌이 어떻게 이 정치적 리더십을 형성하였는가, 그것을 권력을 잡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세심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레닌의 야심 또한 이런 시기에 형성되었으며, 그는 이 전략에 있어서 놀라울 정도로 집요함을 가지고 그 후의 세월 동안 그것을 고수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과연 순수한 권력자였는가 아니면 리더였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레닌이 자신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것을, 레닌 역시도 수십 년 동안 이것을 계속 유지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1893년 가을에 그가 페테스부르크에서 어떤 혁신적인 학습과 활동에 투신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레닌을 연구한 볼펜슈타인 박사님은 이후 레닌이 20년 동안 그는 계속해서 정체성과 자아 확인의 위기를 겪었으며, 그것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 및 형의 죽음에 대한 거의 억누를 수 없는 그러한 분노가 결합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레닌 역시 그 동기 자체, 야심의 동기 자체가 아버지의 죽음하고, 아버지의 죽음과 이 형이 저기 황제를 죽이려고 그러다가 모반에다 거기 몰려가지고 사형당하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죽음이 이 분노를 일으켰고, 그것이 결국은 이 레닌의 야심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 레닌의 그 야심의 동기 자체도 어두운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 시절에, 레닌이 젊은 시절에 마르크스에게 받은 세례가 그의 지적인 인식과 판단을 그때 형성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레닌이 혁명적 리더십의 소명에 확고부동하게 추구한 이유는 의심한 여지 없이 소명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소명에서 즉각적인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닌은 페테스부르크 노동자들의 생활 조건, 그리고 공장 동료들, 그리고 정치적 견해를 체계적으로 이것을, 이 레닌이 머리가 좋으니까는 이 공장 노동자들의 상황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신이 받은 마르크스의 어떤 사상, 이것을 가지고 이걸 쫙 연구한 겁니다. 분석하고, 그것을 또한 분석할 뿐만 아니라 그걸 또 통계를 수집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계적인 수치로 돌려가지고 유익값을 찾아낸 것이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자본주의 발전에 관한 자신의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통계를 또한 수집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혁명의 세포이기도 했던 일련의 스터디 그룹을 구성해서 그들을 의식화시키고 공산주의라는 이론을 설파시켰다는 것이죠. 마침내 경찰이 이제 꼬리를 잡힌 것이죠. 그래서 시베리아로 유형을 당하자 그는 거기서 집중적인 독서와 통신을 통해 자신의 혁명 사업을 계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석방된 그는 널리 유럽을 여행하면서 혁명적 선도와 음모의 폐쇄적인 세계에서 혁명 활동을 재개하였고, 파리에서 그는 활동가를 위한 학교를 운영하면서 혁명을 위한 교사와 설교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계속 자신의 철학을, 자신의 어떤 공산주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혁명적인 이론들을 계속 설파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퍼뜨려 가면서 혁명적인 그런 생각들을 계속 주입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바로 이런 것이 그가 활동가로서 행한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결국 레닌은 자신의 연설보다,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연설보다는 팸플릿을 쓰는데, 어떤 글을 쓰는데 더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그 단순하고 솔직하며 충격적인 응변이 이따금씩은 궤변적인 주장의 안개를 뚫고 나아가 노동자 계급 그리고 청중들을 분기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내었는데, 그는 정서적이고 지성적인 극도의 자기규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더들은 보통 자기규율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자신의 삶을 이렇게 규율을 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에게 아주 임팩트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이 마음 가운데 무언가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연설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굉장한 카리스마적인 그러한 재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 카리스마적인 어떤 재능이 이 야심에서 온 것인데, 그 근원 자체가 이 부정적인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게 발생한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뭐 공산주의 혁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수많은 유혈 사태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대가가 바로 본스 교수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연구들에 관해서 최근에 나온 그런 이론, 제가 연구한 그런 이론도 바로 변혁적 리더십의 이 다크 사이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카리스마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변혁적 리더십의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러한 부작용,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 다크 사이드, 어두운 측면들, 이것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이러한 다크 사이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하나의 통합적인 리더십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는 integrated leadership이라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다크 사이드를 제거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통합시키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이런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통합적이라는 말이 약간 좀 어휘가 그래서 최근에 통합의 리더십, 그런 리더십으로 좀 명칭을 바꿀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우리나라 또 이렇게 통합적 리더십의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또 기구를 해서 이제 그거를 이끌고 계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공감도 많이 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연구를 통해서 너무 분열되고 이게 갈라지고 그러면서 지금 아무것도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이거를 어떻게 좀 아우르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의 그런 모습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단순히 내가 칼 있으마,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칼만 휘두르면 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이렇게 잘 어우르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레닌은 혁명적 의무는 사적인 우정과 감정, 사랑을 넘어서야 한다는 주의를 설교하고 실천하였으며, 무엇보다 결혼과 사랑을 대의에 종속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 30세도 안 된 레닌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책에 있어서 그 혁명 이론을 전개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젊었을 때, 이 천재들이 젊었을 때 뭐든지 발명하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도 그 상대성 원리 이런 것들을 젊었을 때 발견해내고 발표하고 바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가 이제 바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혁명 이론을 전개하였는데, 이 볼프 박사님은 실제로 이 책에서 나중에 레닌주의로 알려진 정치와 정당에 관한 모든 생각을 수밀관하여 담고 있다. 이 책이 무엇을 할 것인가. 의미심장하네요, 진짜. 한번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구축해놓은 이런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공통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히틀러도 젊었을 때 그가 만든 그러한 주의를 가지고 20년 동안 그걸 주장했고, 레닌 역시도 이 젊었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에 자신의 답은 혁명 이론으로 몇십 년 동안 계속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 2년, 3년 할 때는 안 통하지만 한 10년 넘어가면은 사람들 가운데 그냥 잠재의식적인 무의식적에 깔리는 거죠. 어느 순간에는 그게 한꺼번에 폭발해가지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가 보다 정말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합적 리더십과 같은 어떤 그러한 아우르고 함께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 또한 그러한 어떤 정치 이론이나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하나의 원리로서 외치고 그걸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목소리들도 필요하다. 특히나 젊은이들 가운데서, 이 젊은이들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젊었을 때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변함없이 끝까지 주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좋은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대로 이렇게 히틀러처럼 반대 세력이 점령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제 두꺼운 이 팸플렛인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는
이 점진주의자와 테러리스트를 모두 공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진주의자, 혁명을 아주 천천히 아주 이루자. 마르크스도 약간 마르크스 사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노동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리자라는 겁니다. 이 점진주의자. 근데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혁명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테러리스트. 아예 그냥 다 때려 부수자, 그냥. 아예 총 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다 쏘고 끝내자.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너무 단시간적이고 성공할 가능성이 적다. 두 개 다 부정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 머리가 비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그러면서 이 혁명은 오직 훈련되고 전투적인 전유의 리더십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 이렇게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 리더십의 이론을 가지고 이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고무시키고 훈련시키면서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된 인원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들어갔을 때는 완전히 장악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바로 리더십 이론을 가지고 바로 그런 것들을 잘 훈련돼서 통합적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아우르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가진 그러한 중요한 가치들, 우리가 가진 그러한 가치들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우리가 보호하면서 길러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이 레닌은 그것을 간파하였고 대중은 자신들의 노력과 자발성만으로는 단지 조합주의적인 의식에 도달할 뿐이다 라고 냉철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대중을 전체 아우르는 것은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 정도이지 이 전체 대중을 다 가지고 이렇게 혁명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허황된 꿈이다라는 것을 레닌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번스 교수님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섬광 같은 통찰이나 오랜 허황된 주장 속에서 레닌의 전력을 아우르고 러시아와 세계의 역사를 형성시킬 수 있는 하나의 중심 개념이 형성되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당에 의한 대중의 지도 그리고 1인에 의한 당의 지도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의 리더십 개념이었습니다. 즉 한 사람이 이 당을 지배하고 이 당이 전체 국민을 지도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그런 리더십의 그런 원리라는 것입니다. 울람 박사님은 이렇게 봤는데 하나의 결정이 토론 없이 내려질 수 있고 인민은 단지 이러저러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명령받으며 또한 당 세포는 중앙에 보고해야 한다는 이런 모든 주장들은 거대하고 새로운 발전의 선조를 이루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리더십에 있어가지고 이 공산주의를 통해서 레닌은 거의 거대한 하나의 그러한 리더십의 어떤 체계를 성립한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거대한 힘으로 작용해서 소비에트 연맹을 만들지 않습니까? 레닌과 당에 있어서 리더십 전략은 혁명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 되었고 레닌은 야수적인 권력 행사에 특징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을 사용할 기회를 가졌는데 리더십의 본질인 갈등은 억제되었다고 하십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이 공산주의를 통한 그러한 리더십의 한계라면 한계고 특징이 뭐냐면은 갈등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도 비슷하게 이제 볼 수 있겠지만 자신의 의견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숙청의 대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민주주의 체계 하에서 이 리더십의 그러한 원리 그리고 어떤 민주주의 그러한 원리 자체는 갈등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견도 있고 이 의견도 있고 이 두 가지 중에 서로 갈등하면서 결국 표를 얻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대결하면서 경쟁하는 그런 구도가 민주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원리이고 그것을 메이슨이 이 미국 헌법을 만들 때 이제 그러한 갈등 구조를 생각하면서 헌법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미국 민주주의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공산주의 이론에 따른 리더십 이론은 갈등 요소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숙청되고 이 공산주의 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스탈린 하에서도 수백만 명이 죽어나는 그런 일들이
이 이론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공산주의 혁명 이론에서 정식화된 리더와 추종자의 융합은 추종자들에 대한 리더의 지배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있고 추종자가 있으면 서로 상호 교환이 이루어지는, 임파워먼트가 이루어지는 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리더는 명령하고 추종자는 복종하는 그런 관계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이론을 가지고 러시아를 바꾸는 겁니다. 봉건적인 귀족들을 다 몰아내고 그것을 장악해 나가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해밀턴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명예에 대한 사랑은 고귀한 정신을 지닌 사람들을 지배하는 정열이라고 말했는데, 야심을 그칠 줄 모르는 박차와 같다면 그 결과에서도 보다 잘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명예에 대한 사랑, 어떤 명예로운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거라면, 어떤 가치에 대해서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형이상학적인 그런 것은 사람들을 굉장히 지배하는 정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보일 때.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잘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형이상학적인 가치를 추구하려는 정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정치가들이 그것을 정열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큰 힘을 이루거나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바로 중요한 동기가 뭐냐면 야심이라는 거예요. 정치가들의 야심. 근데 이 야심은 그칠 줄 모르는 박차. 그러니까 말을 달릴 때 이 박차를 발로 이렇게 쳐가지고 말을 계속 이렇게 달리게 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 야심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 박차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겁니다. 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 완전히 골로 간다는 것이죠. 멸망으로, 절벽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박차를 가게 되면은 빠른 시간 내에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런데 바로 그 야심의 근원에 무엇이 있느냐를 바로 그 방향에 대해서 그 정치가, 그 리더가 추구하고 있는 그 방향을 바라볼 때 그것을 통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가진 그러한 이 이면에 있는 그 동기, 야심의 동기, 그가 어렸을 적에 성장 과정에 있었던 그러한 부분들이나 또한 그의 그러한 야심을 일으켜내는 그 근본적인 동기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펴보았을 때 그것이, 그 동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에서 시작되었다면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이와 같이 과거의 상처나 아니면은 자신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채우기 위한, 아니면 어떤 분노와 증오에서, 복수에서 온 그러한 동기라면은 그 방향은 절벽으로 달려가는 그런 방향이 되기 쉽다. 라기 때문에 이러한 리더십의 이론들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은 또한 하나의 어떤 정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가지고 그것을 파악하는 것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라는 그러한 측면들을 좀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비평 토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스 교수님은 정치 리더십의 기본 욕구인 야심에 대해서 어떤 간디나 히틀러 및 레닌을 통해서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야심을 올바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야심 자체는 달리는 박차와 같아서 그것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일단은 추종자들이 통제를 해줘야 되고, 만약에 그 방향이 옳지 않다면은, 그리고 정치가 스스로가 내가 과연 이렇게 박차를 가하고 내가 이 야심을 가지고 정치적 리더로서 그렇게 주장을 해나가면 사람들을 이끄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스로가 반문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반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리더를 길러내기 위한 그러한 토양과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단순히 임기응변적으로 그냥 갖다 꽂아서는 결코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로는 만족에 대한 욕구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해나가면서 좀 약간 저도 이렇게 강의하면서 정리할 때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좀 약간 해안을 얻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좀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에 대한 욕구가 되겠습니다. 만족에 대한 욕구. 요거는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굉장히 요 파트가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건 한 다음 주나 그럼 다다음 주까지 그렇게 해서 마치는 걸로. 그래서 정치적 리더십까지 해서 리더십의 근원을 다루고 3부로 넘어가서 이제 변혁적 리더십에 대해서 다루는 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좀 참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메슬로 심리학자죠. 메슬로는 권력이 요구하는 두 종류의 욕구군을 제시합니다. 어떤 권력이라는 것이 있고 이 권력을 추구하는 하나의 욕구로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기술에 대한 욕구의 힘입니다. 이 권력을 추구하는 데서 왜 권력을 추구하는 것인가, 어떠한 욕구에서 그것이 온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업적 아니면은 적절함 아니면은 능란함과 능력 아니면은 자율성, 자유에 대한 욕구 이란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 개인의 자유를 추구, 개인의 능력이 성장하는 것, 그리고 개인이 많은 업적을 쌓는 것, 뭐 역사성이 있어서 그렇게 아니면 개인의 어떤 진리를 발견하는 것, 바로 이러한 어떤 기술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힘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그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명성에 대한 욕구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인정받고 싶다. 굉장히 중요한 욕구죠. 사람들에게 좀 더 잘 보이고 싶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구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명성에 대한 욕구. 그것이 꼭 이렇게 막 잘 보고 싶은 사람이 좀 약간 꼴사납잖아요. 저만 잘났어. 그렇지만 하지만 굳이 그렇게 나쁘게만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모두가 그렇게 유익을 얻게 된다면은 더 그것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명성에 대한 욕구는 뭐가 있냐면은 평판, 그리고 명예, 지위, 지배, 인정, 주목과 평가에 대한 욕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슬로가 이야기한 이러한 욕구들은 아들러, 메슬로의 그런 스승이죠. 아들러에 의해서 이제 강조된 그런 욕구입니다. 하지만은 이 프로이드는 항상 이렇게 에고, 슈퍼에고 이런 것만 주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무의식 세계, 이런 가치들, 이런 욕구들에서 좀 무시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권력에 대한 어떤 야심, 이 권력에 대한 어떤 이 야심이라는 것, 이 야심은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광범위한 동기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심이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다면 이 야심을 왜 추구하느냐?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위해서, 정치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이 야심을 가지고 이 정치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데, 근데 바로 이 야심을 통해서 정치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동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 동기는 야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제는 이 야심에서 좀 더 확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동기들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스 박사님이 지적한 이러한 권력의 획득은 메슬로의 가치들 중 유일하게 지배와만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배와 무관한 많은 유형의 정치적 활동들은 지위와 주목, 중요성 등에서 높은 지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정치적 활동들은 그 역할과 결부된 완전한 권력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한편, 그 활동들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 이거 저희가 정리할 때 좀 헷갈렸는데, 뭐냐면은 보면 이렇게 권력을 획득하는 거잖아요. 이 권력을 획득하는 행위, 이것은 이 메슬로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가치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가치들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지배라는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지배. 근데 메슬로의 다양한 여러 가지 뭐 어떤 평등이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사랑이라는 것도 있고, 뭐 자유라는 것도 여러 가지 있겠죠. 이 중에 이 지배라는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그것만 이 권력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거 뭐 예를 들면 뭐 여기 뭐 지위 이런 거 있잖아요. 지위. 그리고 뭐 어떤 주목, 그리고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을 사람이 가진 이런 욕구들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런 활동들은 사람들에게 만족은 준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게 만족은 주지만은 이런 가치들은 이 권력을 획득하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배만이 역과 연관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치가들 역시 권력에 대한 야심을 이제 과대평가하고 지위와 인정에 대한 그러한 욕구를 과소평가하고 그리고 지위와 인정에 대한 욕구를 이제 과소평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심이 중요하다. 권력을 획득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이 지위라는 것과 뭐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 인정 이런 욕구들은 별 중요성이 없다. 이제 그렇게 과소평가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코너라는 그러한 분이 쓴 최후의 승리라는 그러한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가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가비는 스캐핑톤에 대항하는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헤네시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어떤 스캐핑톤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어떤 반대 세력이겠죠. 그 사람에 대항하기 위해서 헤네시라는 사람을 방문해가지고 그는 수다스러운 헤네시가 권력 그 자체 또는 최소한 뇌물을 떠들 수 있는 권력에 관심이 있으리라고 짐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이 권력이라는 것에 관심이 있겠다. 예를 들면 권력에 대한 야심이 있겠다라고 이렇게 보면서 자 우리가 함께 갑시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스캐핑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가서 이 사람을 무찌르고 당신에게도 권력을 좀 주겠다. 이 권력에 대해서 좀 주겠다. 그러니까 당신의 어떤 권력에 대한 야심을 채워주겠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제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헤네시라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이 양반아 이기는 것이 전부는 아닐세라고 그는 소리쳤고 또한 선한 싸움을 하게 진실을 말하게 하는 것이야.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해. 이들은 해가 갈수록 더욱 그것을 두려워할 거야.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한 사람을 그는 시한폭탄이거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비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지.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 같이 가서 저 스캐핑톤을 물리치면은 이 권력에 대한 그런 욕구, 어떤 야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인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비라는 주인공은 얘가 미쳤구나. 미쳐 날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버언스 교수님은 거기서 대해서 이 헤네시라는 사람은 미친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동기에 의해서 행동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이 야심이 아니라 다른 그러한 동기들이 이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단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기를 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성찰이나 픽션의 영역에 남겨둘 필요는 없으며 브라우닝과 제이콥이라는 그런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들은 루지애나주 동쪽에 있는 한 중소도시와 2개의 카운티에서 활동하는 정치인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공직을 추구함에 있어서 권력에 대한 야심을 지닌 중요성을 검토해 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네, 공직을 추구하는데 이제 공직 추구하는 사람들을 추구하는데 자, 이 사람이 공직을 추구하는 이유는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이게 큰 그런 것이 바로 이 야심일 것이다. 이 사람이 정치적 야심이 있기 때문에 공직을 추구할 것이다. 이런 가정을 세운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개의 질문들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정치가들은 비정치가들에 비해 얼마나 강하게 권력의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바로 이 사람들이 정치가이겠죠. 정치가. 이 사람들 얼마나 강하게 이 권력 동기, 권력을 갖기 위한 야심에 따라서 이 권력 동기에 따라서 이 사람은 움직이는가. 다른 비정치가에 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 체계의 특징은 그들의 동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직에 충원되고 여타의 자질들, 예를 들면은
대담함, 계급적 배경, 아니면 종속성, 일관성, 타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회들에 대한 민감성, 이러한 자질들을 갖기 위해 필요한 광범위한 변수들과 동기의 강약이 다 연관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이 동기가 강하면, 이 권력 동기가 강하면 그런 것들이 다른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에도 다 영향을 줘가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공직을 추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들은 단순히 정치가가 된다는 것이 권력이나 업적 또는 귀속감에 특별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이 권력에 대한 어떤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 정치가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어떤 국회의원분들이나 정치가들도 실제로 그들의 어떤 정치적 야심을 따라가지고 그렇게 정치가가 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조사해보면은 이 권력 동기에 따라서 정치가 된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별로 아니다. 라는 좀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치 야심이 크다. 그 사람이 어디 정치에 어떤 입문하면은 크기 때문에 입문한 것이다.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부의 도시 루이지애나 카운티의 어떤 자료를 보면은 이런 자료가 있는데 경제 영역에서 권력과 성취에 대한 기회가 상대적으로 풍부하면 사람들은 정치적 활동보다는 경제적 활동에 더 강력한 동기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영역을 보니까는 거기서 보면 더 사람들이 어떤 CEO나 어떤 위치에 올라가기도 하고 또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성취도 더 많이 하는 것 같네. 그러면은 정치 활동보다는 경제 활동이 더 큰 만족감을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더 그걸로 많이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정치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동기를 많이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상향 이동을 제공하는 정치 체계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강한 성취 동기와 권력 동기를 가지도록 이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상향하도록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치 체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당이나 파당 조직 또는 권력 문제만 집중될 경우에 사람들은 정치 외의 다른 영역에 속하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결론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정치 영역에서 어떤 정책이나 어떤 정책 있잖아요. 정책. 대한민국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어떻게 국민연금 빨리 해결할 것인가, 이런 정책들, 이런 것에 관심 안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파당을 지어가지고 이 파당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권력을 잡을 것인가, 이 권력 문제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권력 문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권력을 잡고 표를 만들 것인가, 이것만 계속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면은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그래 오늘도 싸우는구나. 나는 별 관심 없다. 다른 거 해야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정치 활동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기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본래의 그러한 정책 활동을 펴고 좋은 그러한 법안들을 입안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실행해 나가고 또 그것이 잘 실행됐는지 잘 감사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 지적하고 이런 본래적인 목적들을 수행하는 그러한 정상적인 그러한 정치 활동이 이루어지면은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그러한 사실은 정치적 야심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다 넓은 맥락 안에서 위치시키는 것이고, 이는 정치적 야심의 중요성을 끌어올리는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야심을 보다 넓은 의미에서, 즉 수많은 동기들을 분출시키는 것으로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 정치적 어떤 야심, 이 야심이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의 이 정치적 권력을 얻는 것을 위한 야심이 아니라, 이 야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그러한 영역 이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폭넓은 의미에서의 그러한 야심의 그러한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일반화는 체계적이고 인과적인 관찰 모두에 근거하여 확실해 보이는데, 그러면 과연 그런 일반화는 무엇인지 살펴보면요.
정치적 동기의 가장 잠재적인 원천, 즉 정치적 야심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충족되지 않는 존경의 욕구로서 자존심과 타인을 대한 존경을 모두 포함하며 권력자와 리더는 모두 이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게 갑자기 논리가 약간 비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정치적 야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이 정치적 야심이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정치적 야심은 과연 어디서 오는가? 그 결론적으로는 존경에 대한 욕구입니다. 하나로 다른 말로 이해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존중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누가 나를 하나의 인간으로서 대해주면 정말 기쁘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람으로서 대해주고 인정해주면 참 이게 사람이 뭐 이것저것을 떠나서 이렇게 참 감사하고 이렇게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리고 좀 내 스스로의 삶에서도 의욕을 느끼고 이 땅을 살아갈 만하다 이렇게 품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바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러한 정치가들에게 이런 욕구들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즉 바로 그런 건 두 가지 측면인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자기 자신의 어떤 자존심을 통해서 그것을 유지할 수도 있고, 이 자존심이라는 것과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존경, 이러한 것이 정치적 그러한 어떤 야심의 중요한 동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족되지 않는 그러한 욕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너슨 박사님은 존경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자아 실현을 위한 욕구의 위계 구조에서 어떤 상당 정도 위로 이동해 왔기 때문에 그들은 특히 자신들이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환경에서 활동적이며 그리고 늘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지를 차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존경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존중받고 싶다. 그러면은 이 존중받을 수 있는 위치로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자신을 끌어올려서 바로 그 위치로 상향시키는 것, 자신을. 정치적 지위에 있어서도 바로 그런 위치에 있고, 또한 그런 리더십, 그런 위치에 가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위치에 많이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버 박사님은 이 조치, 즉 어떤 공직 입후보를 하는 것에 있어서, 예를 들면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것이나 아니면 이렇게 공직에 뛰어든 것이나 정치 활동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것은 대개 두 종류의 어떤 인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첫 번째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위협과 긴장 그리고 고뇌를 상대적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높은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비난을 받더라도, 아니면 내 삶에 어떤 위태한 상황이 되더라도, 또 여러 경제적인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그런 어려운 그런 리스크가 있더라도 자신에 대한 어떤 존중감이라던가 어떤 자존심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그것을 유지해 나가고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높은 자존감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정치에 뛰어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이 정치세가 얼마나 이렇게 험난합니까? 막 밀림지대죠, 밀림지대. 그리고 거기 가면 막 자신을 이제 어떻게 보면 지지해주는 사람들도 보이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엄청 더 많이 보이죠. 뭐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죠. 과연 그런 상황들 가운데 여러 여건 가운데서 어떻게 자신을 견뎌내겠습니까? 그런 것들 가운데 견뎌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 자존감, 스스로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강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아남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웬만하게 자기를 비판하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별로 요동이 없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 가운데. 그건 뭐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의 안정감을 지켜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커다란 파도, 요즘은 나자레라는 곳이죠. 나자레. 포르투갈에 갑니다. 나자레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파도타기로 굉장히 유명한데, 거기에 무려 이제 28m까지 파도 탄 사람이 있어요. 독일의 서퍼들 중에. 그러니까 이 서퍼들은 이 커다란 파도가 오면 그것이 보통 사람은 두렵잖아요. 자기 침몰될까봐. 근데 그들은 커다란 파도가 오면 더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파도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정말 자기 자존감 있고
준비가 된 사람은, 탄력성이 큰 사람은 이런 위기가 오더라도 또 그것을 어떤 위기로 자신을 좌절시키고 멸망시키려는 그런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걸 타고 넘는 어떤 흥미롭고 어떤 재미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실제로 그걸 타고 넘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것들을 해나간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정치계에 입문한다라는 사실이고요. 둘째로는 반대로 아주 낮은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특별한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낮은 자존심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너무 자존심이 낮아요. 자신이 태어났을 때 별로 사람들부터 인정을 못 받았고 가난했고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정말 결심하고 내는 상황을 벗어날 것인가? 그래서 결심한 거예요. 난 내 낮은 자존심, 내 낮은 위치 이거 도저히 못 견디겠다. 난 이것을 벗어나겠다 결심하고 바로 거기 진출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용기가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변혁적인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진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존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문화에 따라서 구성 요소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어떤 존경, 위신, 평판 그리고 숭배에 대한 이와 같은 잠재적 욕구는 그것이 권력에 대한 욕구를 만들어낼 때는 도리어 위축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그러나 어떤 야수적인 권력자나 리더 같은 위인들의 경력에서 이 욕구는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죠. 윌슨의 경우는 아버지의 사랑에 이제 불안해해가지고 바로 그 사랑을 어떤 존경에 대한 욕구를 체험받기 위해서 뛰어든 그런 경우. 그리고 슈마허와 같은 그런 분들은 신체 장애였던 강박증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탁월함을 입증받고 싶기 위해서 뛰어든 경우. 그리고 스티븐슨 같은 경우에는 출신과 아버지의 부재, 신체적 기형 같은 것에 민감했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뛰어든 경우. 그리고 디즈레일리는 이제 영국 보수당의 그러한 어떤 굉장히 대부와 같은 분이시죠. 디즈레일리. 그리고 간디와 같은 분은 적대적인 어떤 차별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뛰어든 경우. 그리고 비스마르크는 이중적 감정과 우울증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보면은 한 명도 제대로 어떤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뭔가 부족하고 뭔가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근데 그것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이걸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를 정치적인 위치에서 올린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본 것이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비평력 토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스 교수님은 권력에 대한 동기로 권력에 대한 야심은 존경에 대한 욕구를 근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다양한 사람들과 이러한 다양한 예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이 욕구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바로 이 존경에 대한 욕구,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아버지에 대해 받지 못한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그런 것들을 단순히 체험받기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뛰어드는 그러한 욕구를 볼 것인가. 근데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단순히 그런 어떤 젖된 애가 젖달라고 하는, 막 보채는 그런 모습의 그런 욕구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아주 단순한 욕구지만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큰 일을 이루고 또한 큰 리더십으로 커나간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이 욕구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았을 때 중요한 것은 이 욕구라는 것도 그러니까 어떤 가치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에 이 욕구라는 것은 누구나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욕구라는 것의 하나의 정향, 그러니까 어떤 것이 방향, 과연 내가 가진 이 욕구를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어떤 수단.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가지고 단순히 이 욕구를 그냥 체험받지 않고 그냥 있을 것인가 하면 그냥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아니면 내가 불타는 복수로 인해서 한번 사회를 뒤집겠다라는 그런 욕구면은 굉장히 다크사이드적인 그런 욕구로서 이제 그것이 발현되는 것이죠. 하지만 나와 같은 이러한 체험받지 못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이것을 아까 전에
감정이입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의 감정에 이입하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지면 굉장히 이 욕구가 좋은 그러한 어떤 동기로 발현돼서 좋은 야심으로서 정치적인 리더십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잡아주느냐 하는 것이, 특히 어렸을 적에 어떻게 잡아주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바로 어렸을 때부터 잘 잡아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보고, 그런 것들도 하나의 리더십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또 교육적인 측면인 것이죠. 교육적인 측면에 하나의 리더십 측면으로 적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토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으로 오늘 강의를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계속적으로 이 만족에 대한 욕구 이 부분을 좀 범위가 크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강의가 길었는데 또 지금까지 잘 들으셔서 감사드리고, 또 6월달 중반이 넘어가면서 좀 많이 날씨가 더운데 또 건강 유의하시고, 또 날씨는 좀 화창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나들이도 하시고 즐거운 시간들 또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